2025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정부 청사 회의실이었죠. 창밖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건물이었죠.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이곳은 논밭이었습니다. 황무지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첨단 산업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한쪽에는 삼성 베트남 법인장이 앉아 있었고요. 다른 쪽에는 베트남 재무부 고위 관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화기애애한 협상 테이블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4,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4,300억 원입니다. 이게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게 약속했던 법인세 제로 혜택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베트남 관료들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했어요. 글로벌 세금 규칙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제발 투자해달라고 애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장 운영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이 상황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 경제의 20% 가까이를 책임지는 기업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걸까요? 베트남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배짱을 부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베트남이 1년 넘게 숨겨왔던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베트남에서 벌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미래, 그리고 당신의 자산과도 직결된 긴박한 문제거든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2010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정말 가난했어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0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빈국 축에 속했죠. 그때 삼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시골 마을을 첨단 공단으로 바꿔놨어요. 베트남 정부는 감지덕지했죠. 그래서 내건 조건이 바로 법인세 제로였습니다. 삼성이 버는 수익에서 세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최저 한세라는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전 세계 140개가 넘는 나라들이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 기업은 최소한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이죠. 세금이 싼 나라로 기업들이 몰려가는 걸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세금을 안 내면 그 차액을 한국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결국 베트남은 삼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평생 월세를 안 받겠다고 해서 그 집에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규칙이 바뀌었다면서 월세를 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대신 관리비를 깎아주겠다고 달래놓고는 막상 월세 고지서를 보낼 때는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삼성과 베트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베트남은 조세제도 변화를 핑계 삼아 지난 15년간의 약속을 흔들고 있었어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베트남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세월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18%가 삼성에서 나옵니다. 단 한 기업이 나라 전체 경제의 거의 5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이 기둥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린 채 눈앞에 4,300억 원에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간 약속, 기업과 정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위험한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삼성에게 통지한 건 단순한 세금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믿음이 깨지는 소리였죠.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 한세 도입으로 발생한 4,300억 원의 추가 세금을 삼성에게 요구했어요. 물론 국제 규칙이 바뀌었으니 세금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베트남 정부의 태도에 있었어요. 원래 베트남은 세금을 더 받는 대신 그만큼을 현금성 보조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제 순간이 다가오니까 베트남 정부는 확답을 피하면서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4,300억 원이라는 돈은 삼성에게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돈이면 최첨단 생산 라인을 여러 개 더 만들 수 있고요. 수천 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거액이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년 전 베트남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30조 원을 투자하며 기반을 닦아준 게 누구입니까?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을 책임지며 나라 경제를 먹여 살린 게 누구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제규칙을 핑계로 보조금 지급은 나 몰라라 하고 세금만 챙기려는 모습에
삼성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을 직접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베트남 총리와 만나서 투자 확대와 협력을 논의했지만 정작 세금과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죠. 베트남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외국 기업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15년 전 삼성을 모셔오려고 애원하던 모습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뿌리 내린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쉽게 떠나지 못할 거라는 비겁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속내는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더 거두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삼성의 머릿속, 즉 핵심 기술까지 노골적으로 원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노이에 D억 2천만 달러를 들여서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지어줬을 때 베트남 정부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무서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베트남은 삼성에게 현지 부품업체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아주 민감한 공정기술을 공유하라고 압박했거든요. 반도체 패키징이나 고도화된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삼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십조 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어서 이 기술들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베트남은 15년간 돈을 벌게 해줬으니 이제 그 보답으로 기술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베트남은 이제 삼성을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자국의 기술 자립을 위한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삼성의 현지 협력 업체는 300개가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를 베트남 기업으로 채우길 원했고요. 그 과정에서 삼성의 노하우가 베트남으로 흘러들어가길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삼성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어요. 환경 규제나 노동 규제 같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장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시기죠.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삼성을 위해서라면 법도 바꿔주겠다던 나라가 이제는 법을 이용해서 삼성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술을 주자니 미래 경쟁력이 걱정되고 안 주자니 베트남 정부의 압박에 공장을 돌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삼성이 베트남을 위해 쏟아부은 열정과 자본이 오히려 삼성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믿고 있었어요. 삼성이 이미 베트남에 너무 많은 걸 투자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압박하면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비겁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정부의 압박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베트남 현지에서 차가워진 분위기였습니다. 15년 전 삼성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삼성은 꿈의 직장이자 나라를 구해줄 구세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자얼로나 페이스북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왜 외국 기업에게만 그렇게 많은 특혜를 주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베트남 정부는 이런 여론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국민들이 반대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면서 회피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평균 임금의 3배에 달해요. 삼성이 직접 만든 일자리만 10만 개고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넘는 베트남 사람들이 삼성 덕분에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국내 총생산의 18%를 기여하는 기업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제는 과도한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도 이제 한국 기업 없이 자립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국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도움은 이제 필요 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삼성 직원들은 현지에서 예전 같지 않은 시선을 느낀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베트남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기둥을 뽑아버리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는 이 차가운 민심을 방패 삼아 삼성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 기술을 내놓으라 하는 요구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전달되고 있었죠. 삼성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15년 공들여 쌓은 탑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베트남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베트남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설마 삼성이 이 거대한 설비를 두고 떠나겠느냐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5년 11월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삼성의 움직임은 베트남 정부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결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카드를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베트남에 집중된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삼성의 탈베트남 신호탄이에요. 최근 삼성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최근 삼성은 인도의 스마트폰 생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베트남에서 세금 폭탄을 맞고 기술 이전을 압박받는 동안 인도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거든요. 인도는 법인세 감면은 물론이고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현금성 보조금을 삼성에게 약속했습니다. 베트남이 주기로 했다가 말을 바꾼 그 보조금을 인도는 실제로 지급하면서 삼성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삼성의 생산 라인이 하나둘씩 멈추고 베트남으로 가야 할 최첨단 장비들이 인도나 다른 나라의 공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흐름이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베트남 정부가 당장 눈앞에 4,300억 원의 눈이 멀어서 15년 파트너를 쥐어짜는 동안 삼성은 조용히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이 마주한 잔혹한 진실의 절반입니다. 삼성이 투자의 중심축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요.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제는 베트남이 아닌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되돌리기는 매우 힘들거든요.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던 20%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삼성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베트남을 바라보던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눈빛도 싸늘하게 변했어요. 이건 단순히 세금 몇천억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한번 맺은 약속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전 세계 투자자 각인된 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일본과 미국, 유럽의 거대 기업들도 베트남에 세우려던 공장 건설 계획을 일제히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에요. 오늘 약속하고 내일 뒤집는 나라에 도대체 누가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겠어요? 베트남 경제에 핏줄과도 같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삼성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기업은커녕 기존의 자리를 잡았던 기업들마저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 곳곳의 산업공단에는 벌써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공장 가동률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당장 챙기려 했던 4,300억 원의 세금보다 수백 배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도미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를 저버린 나라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베트남 내부의 핵심 인재들마저 나라를 등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기술을 배우고 숙련된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삼성을 따라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동시에 빠져나가는 거대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베트남이 지난 1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기적의 성장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트남이 그토록 자랑하던 기적의 성장은 이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2026년 1월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이 전격 강등되었어요. 여러분, 국가 신용 등급 강등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위험한 나라라는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18%를 책임지던 거대한 기둥인 삼성이 흔들리자 베트남 경제라는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삼성이 생산 물량을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대폭 옮기면서 베트남의 무역 수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만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있고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그 자리는 이제 삼성을 귀하게 모신 인도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추가로 투자하려 했던 30조 원의 거금은 이제 모두 인도 뉴델리와 노이다로 향하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세금 4,300억 원을 챙기려던 베트남 정부의 탐욕이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것이죠. 당신이 만약 베트남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원통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단칼에 무너뜨린 정부의 어리석은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사과하면서 삼성을 붙잡으려고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삼성은 이미 인도로 고개를 돌렸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도 베트남을 외면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상황이 믿기십니까? 신뢰라는 거대한 자산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유리그릇과 같아요. 베트남은 그 소중한 그릇을 스스로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단순히 세금 몇천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도미노 현상의 시작일 뿐이거든요. 먼저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흔들리자 베트남 경제의 핏줄인 수출망이 즉각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들더니
베트남 화폐인 동화의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도미노예요. 두 번째 도미노는 바로 외국인 투자의 중단입니다. 삼성이 당하는 걸 본 일본의 도요타나 소니, 그리고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베트남을 어떻게 보겠어요? 실제로 베트남으로 들어오려던 자본들이 방향을 틀어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베트남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인재의 유출이에요. 베트남의 똑똑한 청년들이 이제는 자국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이 만든 수준 높은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숙련된 기술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하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본이 떠나고 투자가 멈추고 이제는 사람까지 떠나는 삼중고에 빠진 겁니다. 마지막 도미노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완전한 상실이에요. 포스트 차이나라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하던 베트남은 이제 신뢰를 잃은 평범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5년 동안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베트남은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을 챙기려다가 나라의 100년 대계를 망쳐버린 셈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노이 인근 박민성 삼성 공장 앞에서 42살 음우엔 씨를 만났어요. 10년 전 삼성 공장이 들어설 때 그는 작은 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던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서야 했죠. 그는 삼성 덕분에 돈을 모아서 번듯한 건물을 샀고요. 두 자녀를 해외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삼성은 그에게 단순히 외국 기업이 아니라 가문을 일으켜준 은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 그의 식당은 침묵만 감돌고 있습니다. 삼성이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인도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하자 손님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응우엔 씨는 말합니다. 삼성 사람들이 떠나니까 이 동네 전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식당도 미용실도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은행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숫자로만 보는 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잔인한 현실이에요. 한 나라의 정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기업을 압박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응우엔 씨 같은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베트남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국민들이 겪는 이런 사정은 외면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약 투자자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뢰를 잃은 땅에서 과연 희망이 싹틀 수 있을까요? 베트남의 기적은 이제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비극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 나가는 모든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세계 경제의 흐름은 이제 냉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베트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행동 방안을 꼭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로, 국가 간의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할 나라를 고를 때 단순히 임금이 싸거나 땅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약속을 내일 뒤집는 나라는 언제든 당신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겪은 일은 우리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줍니다. 법이 갑자기 바뀌거나 정부가 말을 바꿀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에게 돌아와요.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생산시설을 집중하는 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아요. 삼성처럼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로 거점을 나누어서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특정 국가나 특정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베트남이 그토록 원했던 건 결국 삼성의 기술이었어요. 우리 기업들이 가진 최첨단 기술은 전 세계가 탐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곧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기억해도 변화하는 시장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신뢰를 지키는 나라를 찾고 위험을 분산하며 우리 기술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15년 동안 삼성이 일궈온 기적의 성장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고 믿었고요. 삼성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삼성이 투자의 축을 옮기자마자 나라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은 4분의 1이 날아갔고요. 무역 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어요. 반대로 인도는 베트남의 실수를 지켜보면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삼성을 귀하게 모시고 법인세 혜택을 법으로 보장하면서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를 유치했어요. 10년 후 인도는 베트남이 발로 걷어찬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움켜쥐고 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고요. 한번 떠난 신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단한 가치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원하고요. 우리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LG, 그리고 SK까지. 우리 기업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쫓는 집단이 아니에요. 상대 국가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해요. 베트남의 배신과 인도의 비상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거든요. 신뢰를 저버린 땅에는 미래가 없고요. 가치를 알아보는 곳에만 풍요가 깃들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서 소중한 파트너를 잃는 어리석은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로운 길을 가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경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베트남의 선택과 인도의 선택, 어느 쪽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